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나라 팔아먹듯 대표를 팔아먹었다. 아니, 숨어있는 샤이 가결이 더 많다. 예고된 후폭풍이었지만 비명계 때리기가 본격화하면서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속기로에 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장 중계, 또 대담으로 가결 이후 전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뷔할 때 그룹 이름도 이거였죠. 작은 거인. 한 번쯤 흥얼거렸을 법한 노래들을 만든 가수 김수철 씨가 데뷔 45주년이 됐는데요. 이번엔 백인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변신합니다. 오늘 뉴스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기일 연기 요청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단식이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26일 당일, 늦어도 다음날 새벽엔 결정됩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면 심사 당일엔 단식 27일 차에 접어드는 터라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하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낸 이재명 대표는 기일 연기 요청 여부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3명 가운데 최선임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1,3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영장심사도 유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혹으로 심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의 판단을 믿고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혐의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수사팀은 이 부분을 자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란 위치에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진술을 조작할 위험성이 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사례와 같이 수사뿐만 아니라 본안 재판 중에도 사법방해가 이뤄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며 단합도 강조했는데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 출석을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이재명 대표 입장문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하루 만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 포갑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고쳐달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이탈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단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다만 법원이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의료진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보입니다.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할지 아니면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박홍근, 김성환 등 친명계 의원 10여 명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에 대비해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 대표는 알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단식을 오늘부터 중단을 하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도 자체 결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6시쯤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찾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거듭 단식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한 가결 책임을 지고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정해졌죠?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장 공석이 된 원내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게 시급한 만큼 선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는데요. 직후 열린 선관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와 박광호 원내대표가 빠진 가운데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선 계파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당원들의 가결표 색출 움직임을 위험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체포안 가결을 두고서는 사법 처리는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시계가 민생에 맞춰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 맞춰 움직이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공석이 되면서 향후 국회 일정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물론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가 안 된 90여 건의 법안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국민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은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3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지난주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올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3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32%로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린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1%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5%로 1순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당내 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명단과 함께 라이프를 준비해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나흘째 에콰도르와 시에라리온, 아이티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고 파라과이 대통령과는 부부 동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이던 뉴욕대 디지털 포럼에 참석한 이후부터 회담장이 차려진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 머무르며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11개 나라 정상을 만났는데 오늘까지 모두 39개 나라와 대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인용 보도한 MBC의 PD수첩 제작진과 TBS 라디오 진행자였던 신장식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등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며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방송을 해 당 소속 대선 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PD수첩은 대선 바로 전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오도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신 씨 역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용하고 가짜 인터뷰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고발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 신탁 매각 결정이 내려진 위키트리 관련 지분을 공동 창업자 외에 신우이에게도 판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보에 실린 김 후보자의 주식 변동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소셜홀딩스 외에 후보자와 배우자, 딸이 가진 위키트리 주식 총 2만 135주가 2013년 5월 개인에게 매각됐는데 이후 김 후보자 신우이 지분이 2만 135주 늘었습니다. 앞서 김행 후보자는 소셜홀딩스 주식은 전량 공동 창업자에게 팔았고 남편이 가진 소셜뉴스 지분은 팔리지 않아 신우이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지분도 신우이에게 넘어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김행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10년 전 일이라 헷갈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고 여가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연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납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임기 동안 법관 독립이 공고해졌다며 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더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획일화된 기준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내분이 앞서 확인한 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 입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가결 이후 첫 입장문 발표, 정진하겠다, 좀 단호한 의지가 밝혀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참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이기심, 또 고집, 아집 이런 것이 민주당을 그냥 블랙홀처럼 완전히 지금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원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언장담을 하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단식까지 하면서 결국 막판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민주당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이제 단순한 갈등이나 내분이 아니라 이제 네. 내전이에요. 전쟁으로 치닫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국민 뭐라 그럴까요? 죄송하고 사과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오늘 입장문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박광원 원내대표단이 지금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민주당이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야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고집과 이기심이 결국은 민주당을 분열로 이끌고 있다. 아마 분당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요. 결론까지 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따 드릴 질문이었는데. 네.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첫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낼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본인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제 행간을 해석하건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은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표현 자체가 당분간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당내 내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장 26일 날 영장심사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영장심사 결과를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내분과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적인 그 이후의 운명과 민주당의 미래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근데 오늘 이제 입장문에 담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보면 결국 본인을 향하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는 이 정치 검찰의 일종의 검찰 독재에서 비롯된 거고 이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위기고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건데 과연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뭐 누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견 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상당 기간 이 진통이 오래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 다 국민의힘 또 정의당 쪽 인사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은 자막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두 분의 설명과 함께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제 그 가결 이후 직후에 패널 분들도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 호소문이 좀 패착이었다.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된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나중에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과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역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단식도 과했고요. 그 다음에 총리 해임 건의도 과했고, 그 다음에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그 압박 메시지가 최악이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양심적인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지난 체포 동의안 부결될 때보다도요. 2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부결시키겠다고 하는 그 인증샷을 주민들 또 개딸들한테 막 올렸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자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대로 하면 될 것을 그런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개딸들에게 나는 부결하겠노라라는 것을 미리 고백하는 것은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도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딱 돼 있어요. 46조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결에 찬성한 사람들은 끝까지 색출해내겠다.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이 분위기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원래는 어제처럼 그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민주당 전체가 모든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는 깨끗하게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진하겠다? 계속해서 의로운 싸움을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헤어날 수 없는 그 내분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비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반발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네. 그러면은 탈당. 근데 탈당의 규모가 커지면 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겠다 예측이 네, 됩니다. 사실 단식마저 방탄으로 좀 의심을 받았고 하지만 단식 이후 20여일 넘는 시간 동안 좀 부결 기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의견이 SNS 호소 이후 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민주당 내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부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내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차도살인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거죠.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저희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해당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2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이 약속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의 판단도 저는 민주당을 위한 판단이에요. 네, 해당 행위를 넘어선 거다. 약속을 지키자는 판단이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어제 이제 가결표를 선택한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최고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것도 일종의 헌법상의 절차인데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과 법률과 또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한 표결 행위예요. 그걸 가지고서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당론에 반한 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해당 행위다라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비난과 정치적 좌표찍기를 하는 건데 결국 저런 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진통과 분열을 더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기서 더 나가면 누가 그러면 가결표를 찍었냐? 색출하자. 이른바 이제 색출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일부 이제 원외 그런 비명계 인사들이 공언했듯이 차제의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런 험악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당 내부가 훨씬 더 시끄러워지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입장문에서 당의 이런 진통이나 내분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고 다시 이제 통합으로 나아가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국민과 당원 앞에 유감을 밝힐 것은 밝히고 민주당이 쇄신할 것은 쇄신하자. 본인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민주당이 부족한 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주인이 돼서 채우고 질책해달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지층들한테 더 많이 입당해서 이를테면 당내에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해당 행위자들을 당 밖으로 축출하는데 역할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진통이나 내용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 투표 전에 SNS 메시지도 아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안 썼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스스로 안 하셨더라면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좀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정치인이라는 게 어쨌든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적 명분이 중요한데 그런 국민적 명분을 잃은 게 당내에서 고민하던 많은 의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갔다가는 민주당이 진짜 모든 걸 다 잃겠다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주민 의원도 설명을 했었고 지금 방금 지도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이다. 야당 탄압에 공장에 노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 이른바 친명계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그 해당 행위,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정치인은 이재명 당대표죠. 예. 본인이 그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지금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해온 게 그냥 방탄국회 해온 거 말고 민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많은 그 인원수를 가지고 말이에요. 제1 정당 아닙니까? 인원수만 봤을 때는. 네. 이런 거대 야당을 가지고 1년 내내 방탄국회 했습니다. 또 돈봉투 연루된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방탄국회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 부패, 비리, 뇌물 혐의, 이게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전체 의원들하고 국민 항쟁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하면서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국민적인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느냐? 전혀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보통의 경우에는 정치인들 또 일반인들도 뭐 살다 보면 거짓말이라든지 앞뒤 안 맞는 말을 덜어는 하게 네. 되죠.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 사석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하죠. 사람 양심상.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국민 약속을, 그것도 원고에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단식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이거 부결시켜 달라고,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온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지금 비극이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지금 심각한 것은 민주당 그 최고위원들이 지금 더 강경해지지 않습니까? 예, 가결표 한 사람들 뭐 색출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네. 오히려 당을 팔아먹었다 그러고 가결에 참여한 비명계 의원들 상대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옥중에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할 태세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비명계 의원들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당이 변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네. 그런데 지금 그 팬덤 정치라고 하는 강성 개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또 지지율이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최악이죠. 근데 이것은 빨리 당내 이제 양심적인 의원들이 살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 의총이 아까 우리가 들었던 안민석 의원 얘기로는 그렇게 살벌한 의총장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일단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 결론은 원내 지도부가 가결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까지 왔는데 일단 연휴 전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많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선거로 갈까요? 아니면 합의 추대 방식으로 갈까요? 예상을 한다면?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 이제 합의 추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명 비명 간에 이 표결 결과를 둘러싼 의미 부여가 워낙에 다른데다가 또 그 책임론에 대해서 상당한 공방이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 이 상황에 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수 있는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어야 되는데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이를테면 차기 원내대표를 경쟁보다는 합의로 추대하자라는 큰 원칙에 공감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서 합의를 이루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친명 비명 공이 이 사람 정도라면 지금 이 혼란상을 수습하기에 적임이다라는 정도의 치우치지 않는 신망을 받는 인물이 별로 없다는 게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네. 이제 경선의 구도, 어떤 분들이 출마해서 경선 결과가 어떻게 전망된다 이런 얘기들은 뭐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당내의 갈등이나 또 그 갈등의 어떤 수위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합의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확인해 보니까 26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26일이면 영장실질 심사 예정 날짜이기도 한데 아무튼 선거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있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지금 내년 총선을 몇 달 앞둔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양보 안 할 겁니다. 합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넘버 2인데 네.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모로 봤을 때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통합형 리더십 이렇게 요약되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넉 달이면 퇴진을 했는데 지금 필요한 원내대표는 뭐 물론 선거 과정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누가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내부 분열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합형 원내대표가 들어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당내에서 그런 통합형 인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또 누가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쉽사리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계파들 간에 갈등이 또 한 번 표면화되면 앞서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게 이제 분단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말을 경과하면서 당내에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지 또 어떤 정치력을 보이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전임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원에 있고 결국 최고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지도부인데 최고위원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좀 격앙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걸 낙인을 찍고 결론을 내리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있을 거다. 이른바 이제 일종의 이제 보복을 시사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저 최고위원회의 상태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원내 지도부를 그런 식으로 통합형으로 화합형으로 선출해서 당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긴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원내대표 선거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고 그날 오전 10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단식 오늘이 23일 차거든요. 건강 상태가 역시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 이재명 당대표의 건강 상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겠으나 뭐 정해진 절차대로는 갈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주말이 내부적으로는 전쟁일 텐데.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냈듯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라면은 지금 단순 숫자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직도 민주당의 다수는 이재명 당대표 친명계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예측을 해보면은 친명계 쪽의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죠. 당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또 친명계 쪽에서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을 때는 민주당은 정말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시계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주로 말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또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텐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좀 함수 관계니까 네. 같이 봐야 되죠. 근데 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다행히 그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민생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국민의힘 질문도 잠시 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법조팀에 물어보니까 서면 심사 대처하거나 본인이 나오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구속 갈림길에 놓인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를 놓고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당내 이재명 대표 거취 관련한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 뭐 원내나 또는 뭐 또 최고위원회나 또 당 지도부도 더 견결하게 또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지금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됐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대표직을 물러나고 그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무고함이 밝힌 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다시 재진입해서 이렇게 자신의 뭐 날개를 펼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강짜죠.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 전공은 한번 넘어갔고 이제 다시 영장 실질 심사 국면으로 넘어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구속을 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 남은 수사에도 좀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또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한 번 그렇습니다. 전국은 또 요동칠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법원의 그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뭐 예단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앞서 아주 상반된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런 전례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당이 그야말로 이제 국민적인 평가의 측면에서나 또 당의 어떤 통합력 측면에서 더 이상 당이 유지가 안 될 거다 이런 우려 목소리도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영장이 기각된다 이러면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이게 과연 정당한 수사였느냐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상당한 타격이 될 거고 그 반대급부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 그 지위를 회복하고 별 차질 없이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당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영장이 발부되느냐 혹은 영장이 뭐 기각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한번 질문을 드리면 마침 또 국민의힘과 합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이제 저런 전제가 깔렸겠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에 닥쳤기 때문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개혁을 할 것이다. 이제 민생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틀 것이다. 그랬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 없는 민주당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버겁죠. 여태까지 그 반사이익이 솔직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안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네. 또 방탄 국회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반사이익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변화를 꾀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했을 때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정훈 의원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도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라든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 내용, 뭐 갈등 이런 걸 떠나서 네. 당연히 그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됩니다. 물론 여태까지 민생을 뭐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최고위라든지 원내 대책회의에서의 메시지라든지 대변인 성명 메시지라든지 저는 이제 완전히 민생 정책적으로 방향을 트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좋은 인재 영입을 계속하면서 개혁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 대비해야 되죠. 내년 총선 지면은 너무나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역풍이 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준비를 철저히 저는 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각각 1분씩만 더 드리고 궁금한 질문이어서 이제 사실 이 체포동의안 전국 때문에 밀린 부분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한 청문회 전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는지 짧게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워낙에 논란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발언 리스크도 크고 또 과거 행적과 관련된 리스크도 크고 오늘만도 여러 의혹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야 관계라는 게 정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청문회에서 밀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다가 결국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되는 이 정부 들어서의 사례를 또 한번 반복하게 될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인해서 각 그 당이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또 여야 관계도 원만하지 않지만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는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물론 유인천 후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많은 논란과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굳이 저런 분을
국무위원으로 써야 될지, 굳이 저런 분들밖에 장관 후보자가 없을지 심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야당을 상대로 싸우자는 이제 그런 개각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국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반복할 거다. 그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그 야당 의원들은 좀 송곳 질문, 준비된 질문, 정책 질문을 제대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문회를 받는 그 내정자들은 아주 소신 있게 자신의 그 정책과 철학을 잘 얘기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다 못다한 대목은 다음번에 또 두 분 모시고 청문회 전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국 선관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와 감사과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서울과 대전, 전남, 충북 선관위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조사해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고 그 가운데 312건은 대검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0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 개혁위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집회 시위 때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찰 스스로가 자기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소개받아 비싼 백내장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 지역 안과 의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안과 의원 원장 A씨와 총괄 이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C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 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뒤 환자 한 명당 150만 원을 받거나 수술비의 20%에서 30%를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최대 2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을 살해하려고 흥신소에 의뢰해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살인 예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몇 년째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한 뒤 흥신소에 의뢰해 주소와 연락처, 사진 등을 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의 의뢰를 받아 직접 피해 여성을 미행한 흥신소 업주 B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4%가 적은 평균 30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일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 6천 원,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면 34만 2천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22%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작황이 부진한 사과와 배 등 햇과일 값이 지난해보다 높았고 어획량 감소로 참조기 가격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추석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서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전화 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3가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1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는 6만 7,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기간 19만 8천 대가 등록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전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는 가성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200만 원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의 가솔린 모델은 3,120만 원, 하이브리드 3,495만 원, 전기차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843만 원을 제해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만 늘린다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긴 어렵다며 주거지역 근처의 급속 충전기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던 교사 집회가 국회의 교권 회복 4법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 쉬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1월 국회에서 남은 입법과제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집회를 다시 이어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원지휘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고 교직원 및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수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생에게 주의와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과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서울시 의회 정례회의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독감이 1년 넘게 유행 중인 가운데 개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주에 1000명당 11.3명에서 16%가량 증가한 것이며 이번 2023-2024 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6.5명의 2배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잠잠했던 독감은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인 지난해부터 유례없이 장기 유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조사 기관마다 집값 통계가 제각각이기도 한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집값 통계 신뢰도 문제를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부동산 기사를 보면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지 오르고 있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좀 진단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집이어도 시세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시세 하한 평균을 살펴보니 국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17억 6천만 원, 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은 19억 원으로 같은 집인데도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도 상황들은 비슷했는데요. 이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집값 등락 추이를 알 수 있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올해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원은 올해 6월 말부터 이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 이렇게 상승 전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KB국민은행은 한 8월 중순에서야 상승 전환했다고 집계하면서 두 기관별로 시차가 한 2달 가까이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1억 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네, 조사 방법과 표본수 둘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KB 조사 표본수는 한 6만 2천여 가구로 부동산원보다 2배 더 많습니다. KB는 또 조사 방식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KB는 전국 중개업소 한 1만여 곳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거래가, 실거래가를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반면 부동산원은 한 300여 명 되는 조사원들이 각 개별 세대를 다니면서 매매가를 조사해서 적정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조사 당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요. 제가 따져보니 통상 KB국민은행 시세가 부동산원보다 다소 높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게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이유를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KB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의 가격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 이런 것들은 조금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충분하게 시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직접 가격을 입력하기 때문에 좀 부동산 시장 흐름 반영이 늦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주관이 충분하게 개입될 수 있는데요. 이 조사 기간에 해당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거래나 이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참 다음 질문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매주 집값 통계가 발표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통계로 이 집값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집값 통계는 아무래도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참고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매주 200여 개가 넘는 시군구를 이 단위별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는지 발표하는 건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은 월, 분기, 또 연 단위로 발표를 하고 월 단위 통계도 이 넓은 구역을 한 9개 정도로 나눠서 대략적인 변동률만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조사 기간이 짧고 표본도 너무 적은 이 주간마다의 통계 발표는 없어지는 게 좀 맞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통계는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만 할 뿐 이제 실제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직접 발품을 팔거나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값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겠죠. 이 정부가 공공 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네. 앞서 서울 동작구 수방사 이 공공분양 청약이 경쟁률이 645대 1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 공공분양은 일단 일반형과 나눔형으로 나뉩니다. 네. 일반형은 기존 공공주택처럼 한 시세의 80% 정도의 이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 나눔형은 시세 한 70% 수준으로 분양을 받는 대신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며 이제 집을 팔 때 한 시세의 차익의 70%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오픈이 됐는데요. 나눔형으로는 서울 마곡역에 역세권에 한 260가구가 풀렸고,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에도 각각 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구리 갈매 역세권에 일반형과 선택형 합쳐서 모두 500여 가구, 또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이지구에 한 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 모두 3,200여 가구인데요. 네. 일반 공급 가운데서도 이 자녀 세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도 공급하니까 이 자세한 공고문 확인하셔서 꼭 이번에 내 집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청약 물량이 모두 3,200여 가구. 이렇게 정부가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건설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서 당장 2, 3년 뒤에는 다시 또 공급난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부가 추석 전에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 또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이 건설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해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모두 크게 줄었는데요. 네. 이러면 당장 2, 3년 뒤 공급난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이 높은 금리랑 취소생 공사비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쉽사리 주택 착공에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이 숨통을 틔워주는 건데요. 이것과 함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거주 형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는 청년층이 이걸 보유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하는 등 다주택 투기 소유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급 대책 이번 주 지나서 늦어도 다음 주 추석 전에는 아마 공급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한 연간 54만 가구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민간 건설사에 자금 지원하고 그다음 비아파트 규제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불안을 잠재우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봉책에 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책이 나오면 또 기회가 되면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도 쾌청해졌는데 추석 연휴에도 이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아침엔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을 끌어내린 겁니다. 낮에는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후학적인 가을은 평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질 때부터인데요. 지금부터 완연한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는 하늘도 쾌청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고마비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파랗고 높은 하늘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동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영동 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5mm 안팎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휴를 앞둔 수요일쯤 중부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후 연휴 첫날부터 날씨가 맑게 개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예보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한참 끝난 노래 젊은 그대. 19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김수철 씨의 명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박석원 앵커는 앞에 노래 중에 몇 개 정도 아세요? 그래도 영상 쪽에 그 젊은 그대나 아니면은 정신 차려, 놔둬야 간다 이 정도는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 압니다. 네. 자, 이 노래들의 주인공이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노래 또 주인공이자 데뷔 45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김수철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신데 저희 영상 구성은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니 YTN에서 오래전에 인터뷰한 그 연습할 때 네. 감회가 새로운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마이크 차실 때 네. 혹시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이렇게 손살이 하셨는데 네, 네. 역시나 젊은 그대 음악 때문인지 여전히 좀 그런 느낌이세요? 예, 아니 네. 저는 뭐 선생님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어색해요. 선생님이랑 그냥 친구처럼 하는 게 친구와? 좋습니다. 네, 김수철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앞서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일부 곡들을 좀 알고 있고 네. 또 선배께서는 모든 곡을 또 알고 계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저의 노래는 이제 못답이 꽃 한 송이, 내일, 놔둬야 간다, 젊은 그대, 치키치키하는 나라라 스포보드, 정신 차려, 모두 다 사랑하리 등등등 제가 작곡한 곡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곡들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뭐 직전에 영상으로 좀 소개도 했는데 젊은 그대 같은 곡은 사실 한 번쯤은 다 누구나 네. 흥얼거렸을 법한 그런 노래들인데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그 이유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런데 예. 우선 온 가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노래이고 또 응원과 노래이다 보니까 네. 아직도 많이 불려지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 곡들이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고 또 네. 젊은 그대 같은 경우들은 아직도 많이 좀 흥얼거리는 그런 멜로디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이 젊은 그대의 어떤 무대들을 봤을 때도 노랫말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예. 또 안무도 좀 굉장히 좀 히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뒷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아니 안무는 제가 춤을 잘 못 춰갖고요. 예. 엉거지 춤이고요. 아, 그게 못 춰서 나온 춤인가요? 예, 제가 엉거지 춤 춤이? 출 줄 모르니까 예. 그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보건체조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일부 따가지고 제가 흉내낸 게 아마 그 춤 같고요. 젊은 그대는 이제 이 안양자 극작가님이 작사를 하셨는데 그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작곡한 네. 곡입니다. 아, 지금 나오는 이 노래도 친구들한테 많이 써먹었던 정신 노래이기도 차려요. 하고 네네. 이 노랫말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그 당시 이제 네. 정치풍자인데 이득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같은 아, 예, 그런 것을 풍자한 곡이고요. 풍자고. 아, 정치 풍자고. 예, 그래서 욕심 부리면 혼자 산다, 외롭게 산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네. 이런 풍자곡입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 노래는 통할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따라해 봤을 법한 노래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 나라라 슈퍼보드 OST였는데 네. 굉장히 음악 그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여러 가지 곡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옵니다. 초등학교 네. 교과서에도 나왔거든요. 네네. 이런 노래 만들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가요 부르는 걸 제가 싫어해가지고 어린이 정서에 맞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야겠다 결심하고선 만든 곡 중에 이 나라라 슈퍼보드가 이제 크게 히트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게 되는. 네.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아, 이 노래 김수철 씨가 만들었었지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듣고 있는 대중 가요들만큼이나 또 김수철 씨가 여러 또 애정을 갖고 있는 음악이 바로 국악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서편제 OST도 생각이 나고 네. 또 올림픽 전야제 또 개막식 네. 음악 같은 것도 네. 직접 이제 만든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남다른 좀 애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국악에 대한.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긍지를 가질 만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걸 40년 넘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45주년 기념공연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악을 세계에 좀 알리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전통 문화는 어느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 문화를 현대화한 것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악을 공부해서 국악을 뭐 대중음악화, 클래식화, 현대음악화 하는 거 작곡을
40년 이상 해왔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공연이 45주년 기념공입니다. 데뷔 45주년 네. 그룹 작은 거인으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여러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셔서 김수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오셨는데 지금의 음악 환경은 창작자로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음악을 향한 환경? 네. 아, 요즘 환경이요? 네. 예, 사실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너그럽거나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문화가 전부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전부 서양 문화 위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가 꼭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좋다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밸런스, 균형. 서양 문화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긍지를 가질 만한 문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우리 문화, 그중에서 음악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악 공부를 하셨고 네. 국악 공부를 하면서부터 한 40여 년간 고민했었던 게 동서양 음악 문화의 어떤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백인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또 데뷔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동서양의 어떤 콜라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악기, 대금, 뭐 가야금, 아쟁곡을 쓰고 이것을 현대인이 감상하기 편하도록 오케스트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 우리 국악, 우리 소리와 서양 소리와 조화로운 예. 작곡한 음악들을 보였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화 서편제 음악, 8만대장경 음악, 그다음에 88 서울 올림픽 음악,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이런 음악들을 초연으로 처음으로 들려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로.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로. 근데 이 국악이 이끄는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는 국내에도 최초고 예. 세계에서도 아마 최초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듣기로는 40년 넘게 꿈꿔왔던 그런 무대라고 들었는데 네. 워낙에 음악 감독 오래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녹음실에서는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공연은 처음이라서 예. 우선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연습 장소가 없어서 네. 좀 어려움 많이 겪고 그럼 나눠서 있고요. 연습을 하나요? 혹시? 그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한 80명 정도. 그리고 제가 제 음악 사운드가 또 타악기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네. 이번에 서양 타악기는 20대를 제작 주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 타악기 20대 들어오고 국악 타악기 20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백인조를 형성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네. 한 8, 90인조, 7, 80인조 그 정도의 장소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하시면서 좀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무대를 좀 준비하면서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매력 포인트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는 음악 혹시 제 음악을 들으셨던 분은 정말 웅장한 라이브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음악, 월드컵 음악, 영화 서편제 음악들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고 그다음에 제가 첫 공연이거든요. 45년 만에 이렇게 제대로 한 건 첫 공연이라서 저의 히트곡들을 우리 게스트 또 우정 출연하는 양희은 선배, 네. 이적 씨, 성시경 씨, 백지영 씨, 화사 씨가 또 노래를 저의 히트곡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번 무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같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되신 겁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한테 45주년 하는데 좀 나와주려니까 흔쾌히 승낙하셔서 예. 우정 출연하게 됐습니다. 선배가 나오라고 하니까 강요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요? 다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예. 좀 그래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네. 첫 도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휘자는. 네. 그러면 혹시 뭐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가 좀 따라야 되겠다, 뭐 좀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지휘자가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음악하는 게 새로운 장르 개척이거든요. 기존의 클래식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현대 음악 장르지만 예. 그냥 저식대로 지휘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다음 달 하루 이렇게 낮 저녁 이렇게 2회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또 무료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반은 무료 공연이고 반은 유료 공연인데 반은 이제 환경미화원, 우편배달원, 소방대원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초청합니다. 혹시 그분들의 반응을 좀 들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함께하는 공연, 이게 뜻깊은 공연, 이게 더 그게 더 중요해요. 네, 메시지. 이런 네. 분들과 함께하는 공연 여러모로 좀 네. 의미가 있는데 아까 40년 넘게 지금 자막처럼 꿈꿔왔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무대를 꿈꿔온 이유? 저는 난타의 송승환 씨가 제일 중마고인데 송승환 씨는 그 당시에 뮤지컬, 지금과 난타 같은 거를 세계로 간다 그랬고 저는 20살 시절에 저는 우리 국악을 세계에 알리겠다. 그런데 지금 작곡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지나게 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제 공연으로 많이 도전해 볼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악이라고 하는 게 네. 많이 알려지긴 해서 좀 대중적으로 좀 인기를 많이 끌거나 이런 것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국악을 좀 대중가요의 접목을 시도하는 이유, 예. 국악을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그 의지는 어디에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청년들이 긍지를 가질 만한 문화가 있는 게 중요해요. 예. 굉장히. 지금 우리 기준이 다 서양 문화 위주로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게. 그랬을 때 나중에 글로벌 시대에 막바지로 올라갔을 때 다른 나라 글로벌이 니네 나라 문화가 뭐니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작곡가니까 음악 분야는 제가 그걸 하려고 40년 이상 노력해온 것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 예. 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악만의 어떤 매력, 예. 우리 문화 콘텐츠의 뿌리로서의 그 국악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악, 우리 소리는 빠지면 못 나가요. 근데 그 빠지기 전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리를 좀 쉽게 대중화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작곡, 그것이 제가 열심히 한 그 부분입니다. 네, 예. 지금 김수철 씨 만난 시청자분들은 고래사냥에 나왔던 고래사냥, 네. 배우로도 기억을 할 텐데 혹시 지금 음악 활동 말고 좀 활동 영역을 넓히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건 그때 어렸을 때 잠깐 재주 부린 거라서. 네. 음악에만 집중하시기로. 음악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공연을 앞두고 계시는데 네. 뭐 40년간 꿈꿔왔던 공연이기도 했고 또 예. 15년 이상 준비도 했었고 또 후원사가 부족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로도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이 공연에 대해서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자랑할 건 아니지만 예. 제가 40년 이상 최선을 다해서 작곡하고 준비한 음악들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소리의 다양함, 우리 소리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음악이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백인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다시 도전하는 작은 거인 가수 김수철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미가 6.25 전쟁 당시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 수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다에서 공동 수중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구조지원정 한 척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향해 출항합니다. 조사 지점에 도착하자 지자기 센서와 소나 등 수중 탐지 장비를 고속 단정에 옮겨 싣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6.25 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항공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아 나선 겁니다. 1953년 1월 부산 K9 비행장에서 이륙한 뒤 해상으로 추락한 미공군 B-26 폭격기 한 대와 조종사 등 실종된 미군 3명이 대상입니다. 연안 면적 약 20제곱킬로미터 해역에서 진행된 한미의 첫 수중조사. 조사팀은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를 끌고 다니며 수심 약 5에서 25m 바닥을 샅샅이 훑습니다. 잔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는 잠수사들이 투입돼 수중조사를 벌입니다. 한미가 1단계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특이 지점이 식별이 되게 되면 2단계 잠수사 등이 투입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성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이번 조사에 잠수사와 수중 고고학자 등 전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수중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4,35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받아냈지만 당초 기대했던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뒤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3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 무기 목록에는 상당수의 방공 미사일과 포탄, 대전차 무기, 집속탄 등이 포함됐지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요구해온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제외됐습니다. 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4천 원 정도 될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22% 저렴했습니다. 또 가격과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요즘 추세에 맞게 간소한 차례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풍습입니다. 하얀색은 서쪽,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만 4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0.3%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4% 소폭 떨어졌습니다. 폭우와 폭염 여파로 사과 등 과일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보다 추석이 늦게 찾아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할인 사업과 대형 유통 매장의 자체 할인 가격을 포함할 경우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29만 4천 원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7.4%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낫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여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7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20에서 30%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간소화한 차례상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차례상 비용을 따져봤더니 평균 12만 2천여 원으로 전통 차례상보다 60% 저렴합니다. 간소화 차례상은 기존 전통 차례상보다 10개 줄어든 18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시에 올라가는 개수와 중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가족 수가 줄어든 요즘 추세를 반영한 만큼 치솟은 물가 부담은 물론 차례상 준비가 여의치 않은 가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 나들이 장소 고민하신다면 이곳도 추천합니다. 천일홍을 비롯해 핑크뮬리와 또 구절초, 코스모스가 절정을 맞은 경기도 양주시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6만 6천 제곱미터 2만 평 대지가 알록달록 꽃대고를 이뤘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된 꽃밭에 마치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 거대한 꽃물결이 넘실거립니다. 끝없는 가을꽃의 향연에 마음마저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꽃이 예쁘니까 막 사진도 찍고 하는 게 뭔가 사진 찍느라 힘들었어요. 앞거는 역시 백만송이 천일홍입니다. 전국 최대 굴락지답게 인생샷 맛집으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연인이나 가족 단위 발길이 이어집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란 천일홍의 꽃말처럼 결혼 45주년 노부부는 딸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합니다. 결혼할 때 제일 설레는 게 웨딩 촬영인데 그 45년 전에 하시고 이제 기억도 안 나실 테고 또 사시면서 행복한 추억 있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핑크뮬리도 전국 4대 명소에 꼽힐 정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뎁사리, 가오라 등도 뒤질세라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밤이 되면 조명에 물든 천일홍과 빛을 품은 조형물들이 설레는 가을밤을 선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장으로 놀러오세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한 천일홍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만 열립니다. 가을꽃 향기로 물든 양주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축제 대구 사진 비엔날레도 9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예술은 난해하다는 편견을 깨고 사진이 갖는 본연의 가치, 그 힘을 표현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이번엔 이윤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운동장 한편에 놓인 탁구대를 찍은 사진. 탁구대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빨래터이고 나들이 장소이자 새들의 쉼터입니다. 시간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피사체의 기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진이 가진 비교의 힘을 표현한 전시입니다. 노출 시간을 최대한 늘려 멈춘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을 한 번에 담은 사진은 마치 계곡을 흐르는 물과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작가는 도시의 무질서 속에 드러난 균형을 표현했습니다. 사진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독특한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을 찍게 되면은 그걸 비교했을 때 시간의 흐름을 단번에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대구에서 9번째 사진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찰나의 순간을 담는 등 사진 본연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골라 전시했습니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여 사진의 매력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그 사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10개의 소주제를 세분화시켜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특성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진의 영원한 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직원이면은 정직원이겠죠. 파가 1kg에 990원. 지금 있는 아줌마들만으로도 골머리가 빠개지는데. 나 포기 안 할 거거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저에게도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실업팀은 줄고 갈 곳 없는 선수들은 해외로 이적했다. 남은 선수들은 세계대회 경험이 부족했고 대표팀 소집은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선수 구성이 어려워지자 이명철 감독은 베테랑 선수들을 설득해 팀에 영입했다. 일본에서 핸드볼 감독으로 활약하던 이모경은 대표팀 선수로 합류해 훈련에 돌입했다. 8년 만의 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시드니 때 사이한 게 너무 아쉬운 것도 있고 후배들도 올해 이제 큰 각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세계 정상 선수들과의 경기가 시작됐고 덴마크와 두 번의 연장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다. 이 경기는 한국 여자 핸드볼의 위상과 선수들의 열정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도 여자 핸드볼은 신화를 만들어내며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다. 정말 베이징 올림픽 가서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푸른 물감을 풀어낸 듯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장관을 이뤘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가량이 높은 28도가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구름만 많겠고 영동 지방은 동풍 영향으로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울산 1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의 선선한 날씨를 되찾겠고요. 수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